홍현입니다. 아, 광고가 나갈 줄 알았는데 예, 제가 나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다간다의 진행을 맡은 홍현입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체부서 다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과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항상 함께하고 있죠. 매일 아침 10시 30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투세입니다. 저희가 4개월이 좀 안 됐는데 3개월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벌써 4만 명이 된 거면 어떠세요? 다른 방송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0,000명, 20,000명이 힘들지 10만 명은 금방 간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가 지나기 전에 10만 명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말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정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장 일주일 중에 기다려지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거든요. 세 분과 오늘도 역시 정치 이야기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부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의도몰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너머TV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에서 여러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거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과메기와 광어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테이블 앞에 지금 테이블 위에 광어회가 올라가 있죠? 네. 왜 난 안 주는 거야, 근데? 당신은 계속 말을 해야 돼. 없어요. 당신은 계속 말을 해야 돼. 아, 그렇군요. 어쨌든 기존에 걸어말리던 과메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신기술로 만든 과메기와 쌈채소부터 수제 초장과 쌈장까지 모두 드리는데요. 가격은 35,900원이라고 합니다. 과메기가 35,900원이면 거저네요. 과메기 사실 엄청 비싸요. 겨울 별미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광어 먹으면서 과메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어색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주 전에 제가 이제 과메기를 시켜 먹었습니다. 벌써요? 네, 아직 좀 이르지 않나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의도 너머에서 파는 이 여의도몰에서 파는 이 과메기는 야채를 무려 11종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채 11종. 중요한 건 소스입니다. 소스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과메기는 냄새 나면 젊은 사람들은 많이 못 먹습니다. 근데 여의도몰에서 파는 이 햇 과메기는 올해 첫. 저 과메기를 시켜 드셨던 거예요? 아니요. 뭐야? 나는 이거를 출시되기 전에 이제 누가 이제 과메기를 시켜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근데 좀 일렀어. 그리고 그걸 먹어보니까 이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거는 11종이니까 이제 제가 시켜 먹어. 그렇습니다. 야채가 11종이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뭐 다른 곳에서는 준비하지 못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바다의 맛을 여러분들 좀 드시고 계시는 바다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상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최상품 자연산 광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산 광어. 두께 보세요. 두께. 벌써 두께가 굉장히 좀 두껍고 맛있죠. 그러니까요. 맛이 어떠세요? 진짜 맛있는데요. 자연산 광어. 선어분이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400g 앞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400g. 이게 한 팩입니다. 이게 400g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장이랑 소스랑 다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00g을 드리고 있습니다. 5kg급 이상 대광어만 선별해서 당일 손질해서 당일 발송하죠. 회는 뭐 하루 지나고 뭐 숙성회 아니라면은 보관이 어려워서 당일 생산해서 당일날 발송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는군요. 이렇게 한 세트가 27,9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사실 광어회 먹으려면 노량진 가서 먹어봐야 10만 원 그냥 넘어가요. 그냥 훌쩍 넘어가요. 이거 마트보다도 싸네요. 진짜. 근데 27,900원 너무 싸던데.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보니까 이게 퀄리티가 상당히 광어는 큰 걸 잡아야지 맛있거든요. 그렇죠, 대광어. 저희 회를 좋아하는데 지금 먹어봤는데 마트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마트회는 저는 못 먹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쪽이랑은 약간 퀄리티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확실히 나요.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녁에 애기 재우고 애기 재우고 뭐랑 간단하게 한 잔 먹고 소회. 그러니까요. 오늘 나의 소확행을 뭘 하면 좋을까, 무슨 안주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딱인 것 같아요, 진짜. 요거 하나 아침에 시켜놓고 저녁에 받으면은 요거에다가 간단하게 아내랑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또 저녁에 회가
살이 안 찌잖아요. 맞아요. 덜 찌잖아. 예. 물론 많이 먹으면 찝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를 보시면 아시죠? 많이 먹으면 찝니다. 네네. 뭐 맛있게 먹는다고 살 안 찐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렇죠. 비교적 덜 찌죠. 덜 찌죠. 네. 치킨 먹느니 회 먹는 게 나아요. 가격이 같아요. 치킨 비싸가지고 맞아요. 거의 4만 원 하거든요. 그 김종국 씨가 네. 그 짐종국이라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저녁에 이런 회를 하나 시켜가지고 물회에다가 말아서 밥 대신 드시더라고요. 살이 안 찐다고. 그게 단백질 뭐 이런 것도 높으니까 함량이. 아니 사실은 살이 안 찌죠. 이게 같이 먹는 술이 문제인 그렇죠. 거지 살은 안 쪄요. 광어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안주예요. 우리 과거에는 이제 그 회식 같은 거 하면 삼겹살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전략적으로 회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삼겹살이 더 비싸거든요. 요즘에요? 그럼요. 회가 더 비싸죠. 그래도. 아유 아니에요. 직원 삼겹살 건강 차원인 줄 알았더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삼겹살 요즘 뭐 기본적으로 다 16,000원씩은 합니다. 아. 네, 저 광화문에서 23,000원짜리 봤습니다. 근데 비싸구나. 그럼 대충 2만 원만 잡아도 어떻게 삼겹살을 둘이 있는데 1인분 먹겠습니까? 그렇죠. 3인분 먹잖아요. 최소한 2인분은 먹죠. 최소. 네. 그러면은 둘이서 3인분만 먹어도 6만 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그러네. 회 광어 회로 먹으면 배 터지겠네. 그러네. 근데 이걸 시켜서 드셔야 싼 거지. 어디 가서 먹으면은 네. 반찬 밑반찬 비싸죠. 많이 나오는 데 네, 가면 그렇죠. 한 15만 원 나와요. 아, 그것도 사실. 그럼요. 그렇잖아요. 거의 소고기 먹은 것처럼 나오죠. 맞아요. 와, 제대로 근데 진짜 먹으려고 맛있다. 네. 네. 어쨌든 이거 근데 여러분들 빨리 주문하셔야 되는 게 100세트 한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100분밖에 이제 판매를 못 하는 거라 지금 바로 주문하셔야 가능하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당일 도축해서 당일 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방송 중에 좀 주문을 해야 되겠다. 어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그런 자세 맛있네요. 좋아요. 지금 주문하셔야 저녁 때 도착해서 맛있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7,900원. 27,900원에 사실 뭔가 안주를 만든다는 게 거죠. 힘든 네. 일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분들 전화 주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몰 전화번호 1551-5280 1551-528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저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퀄리티로 더 좋은 게스트분들 초대해서 정치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지금 오늘 이제 국감 마지막 날이잖아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국감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이번 국감에서 가장 생각나시는 건 박명 부대변인은 뭐 어떤 최민희죠, 최민희. 아니 아직까지도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최민희의 사퇴 언제 하냐. 지금 사퇴해야 한다가 보니까 거의 과반 내외인 것 같고 과방이니까. 과방이라 그런가 네. 과반이 넘나드는 것 과반이네요. 같고 반대 여론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최민희는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뻔뻔하게 어때요? 버티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틸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버틸수록 계속 또 이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도마에 오르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역시 나오지 않은 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구심 점점 증폭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 해봐야죠. 강성필 부대변인. 네. 저번에 예전에 그 방송에서 네.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언제 뭐라고 내가 뭐 무조건 나온다고. 네, 무조건 나온다고. 그때 뭘 거셨던 것 같은데요. 번개가 아니라 저를 비하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정치 하수 같으니라고. 이 정치 하수 이거 잘 모른다 나한테. 한 달도 안 돼서 뽀록날. 누가 하수입니까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안 나왔잖아요. 끝까지. 해명 듣겠습니다. 네, 한번 좀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광어 참 맛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꼭 광어 시켜서 드시고 그다음에 내일은 뭐 유추에 따라 뭡니까 갑자기? 드시고요. 그거 이제 같이 소주도 딱 드시면은 네네. 정말 이 김현지로 쌓인 피로가 싹 풀립니다. 김현지를 안주거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좌지우지 김현지, 오지 않지 김현지 이렇게들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를 이렇게 정쟁으로 하지만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시네요. 예. 왜냐면 참 사과 잘해요 보면. 나 같은 패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건 사과합니다. 인정하는군요. 네. 안 하는 이 무리들이 있어. 절대 안 하는 무리들. 왜 안 나온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걸로 마무리가 된 거죠.
아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오늘 안 나오면 이제 나올 기회가 없는 것이고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내년에 올해 안 나오면 실장이라고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어쨌든 고위 공직자는 국회에서 부르면 나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압력을 넣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나오라고 막 얘기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아프거든요. 부담이 되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미감 말직도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참 이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정쟁의 결국은 하나거든요. 나와서 뭐 형식적인 답변이라도 해서 이 나오지 않는 것을 해소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와서 계속해서 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 공격이 더 확산되는 것인가 두 가지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아쉽지만 안 나온 거죠. 못 나왔다. 못 나왔다고? 네. 누가 막았어요? 누가 국회에서 막아서 합의가 거야? 안 됐다. 아 그래서 그거 내 말 정확했잖아요. 이거 나온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막아서 안 나올 것이다. 예. 정확하네. 국회에서 별로 오늘부터 막는 것 고수. 같지도 않던데. 오늘부터 고수. 국회에서 별로 김현지로 인해 고수 타이틀을 강성필 부대변인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한현희 고수. 네, 이게 정치 아이 얘기를 티처. 이렇게 재밌게 해주니까 인정하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여당의 이 실드 치는 실력 저도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권 교체될 것 같은데. 이런 스킬은 배워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네, 김현지 실장이 안 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실세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역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국회에 있어가지고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거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현지 실장의 전화번호를 모르나요? 네? 아니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100% 나온다 얘기할 정도면 전화해서 김현지 실장 좀 나가봐야 되겠는데? 아니 본인이 더 선배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도 하셨고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그 말 한마디는 못하는 겁니까? 이 말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우상호 수석보다 김현지 실장이 더 위다라고 진짜 생각할 실세가 수밖에 누구인지 없어요.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죠. 혹시나 또 사퇴하라고 전화 받을까봐 그래서 안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전례가 만들어질까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때 100% 출석한다라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송에 안 나오고 계시죠? 아예 발자취를 방송이나 언론을 다 끊으셨어요. 두문불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가 더 윗선에서 이른바 쿠사리를 먹은 건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이거 내 끝발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좀 자포자기하면서 안 나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나온다라고 분명히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99.9%라고 해도 이해할 텐데 그러니까요. 100%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변이 생겨버렸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네. 나는 우상호 수석을 믿었을 뿐이야. 그래요. 정무수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아니 정무수석도 못 꺾는 부속실장을 여당 부대변인이 어떻게 꺾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불씨는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강성필 부대변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민주당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든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위기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위기를 찬스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쉽게 말해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당사자들은 또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안 나온다 했을 때 그때 예기치 못하게 딱 나가서 그 핍박받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상당히 역풍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도 아니 뭐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부속실장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다른 기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제가 잘못했다고 이제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나온다 안 나온다 했고 나온다고 이제 해버렸잖아요. 그때 당시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나오니까 나오기 전에 언론에 싹 다 쏟아냅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김일성 찬양론자라느니 뭐 학력이 뭐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다느니 뭐 과거에 뭐 벌금을 받았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원래는 장전을 하고 있다가 국회 나왔을 때 하려고 했는데 나올 것 같으니까 이미 다 쏟아내 버려요. 그러면은 이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미 흠집은 나버렸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도 하고 또 반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미 다 소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6개 상임위로 그러면은 더 확대를 시켰잖아. 이건 사실관계니까. 그러면 아니 운영위만 나오라고 했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6개를 더 나오라고 하면 그러면 나가겠냐고. 예를 들어서 황현희 씨 같은 경우도 오늘 회사에서 야 너 1시간만 일해. 아씨 나 일 뭐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결단 내서 1시간 나가겠습니다. 때 갑자기 야 나온 김에 1시간 하지 말고 6시간 해라. 1, 2, 3번, 5, 6번까지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나왔어야지 혀를 찌르는 건데 죄송합니다. 나가서 도와주는데. 네. 회사가 아니라 피감기관인데 지금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6시간 하고 다음날 다다음 날까지 쉬면 되죠. 한꺼번에 몰아서. 고수 돼버렸네 진짜. 숙제 해야죠. 말리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예전부터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도 사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왜 안 나오냐 문제들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혹 제기하다가 결국에 한꺼번에 터졌었고. 근데 이제 김건희 씨하고는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김건희 씨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씨는 또 얘기합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날의 재판 5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공격을 추가적으로 하려는 것이고 김건희 씨는 그냥 본인 개인적으로 자기 일을 본 거예요. 그냥 돈 뭐 목걸이 받고 그림 받고 뭐 어디 해군 함정에다가 술 파티 벌이고 최근에도 드러난 거 있잖아. 이제는 또 뭐 A 씨라는 그 남자하고 또 휴대폰 과거 그 김건희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막 주고받은 게 수백 건인데 그 위에 플러스 알파 뭡니까?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거 아니에요. 박민현 대변인 얘기 좀 해보세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어때요? 지금까지 특검이 의심된다라고 했던 것 중에 열의 9은 지금 입증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언급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놀랍다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저는 왜 안 놀랍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처럼 사과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주제가 잠깐 제가 얘기를 꺼내서 그쪽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고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의혹의 불씨를 남기고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랬었고. 김건희 여사는. 아니 근데 이 부분이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김건희 여사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뭔 차이가 있냐면요. 김현지 씨는 기관 증인이에요. 그렇죠.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선정돼 있는 공직자라고요. 영부인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부인이 진짜 잘못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검찰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국정감사에 고위 공무원은 나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룰을 깨버린 게 문제라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 정부의 실세들 뭐 옛날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왕차관이라 불리던 그런 사람들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국민들이 감사를 할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대통령실 아니 뭐 이렇게 구중궁궐처럼 넓은가요? 정무수석실에서 거기까지 부속실장까지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냥 가서 누군가가 야 이 정도로 정부에 부담을 주고 당에 부담을 주고 그럴 거면 나가가지고 해라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 저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에요. 김석열 수석 최고는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나온 건 좀 아쉬웠다. 국감은 이러면 앞으로 안 나와도 되는 곳인가? 라고 생각을 뭐 안 나갈래 뭐 나가기 싫은데 왜 나가? 그렇죠. 라고 해도 안 나가도 되는 곳인가? 라는 또 의문을 남기게 그렇죠. 오후에 바쁘니까 오전에만 나간다라고 막 땡깡 피우면서 사실 근데 이건 있어요.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궁색하지만 국민의힘도 제가 봤을 때 자꾸 부를 의지가 없었다는 게 사실 부를 의지가 없었다고요? 네. 저희 보세요. 의지 너무 강합니다. 이거 우리 김현재가 우리 아니, 저희가 주진우 국회에서 사모임까지 했는데 아니 우리 국회에서 일 오래 해봤거든요. 진짜. 있는 것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여기다 김성렬은 알 거야. 말 진짜 똑바로 진짜 공정하게 해야 돼. 사실대로 말해야 돼.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면 돼. 우리가 보통 합의를 할 때 있잖아요. 야 하루 종일 나와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야 어떻게 하루 종일 나가냐 못 나가 그러면 알았어 오전으로 정리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오전에 나오잖아요. 국정감사의 특징이란 게 뭐냐면 나와서 폭발력이 생겨버리잖아요. 못 막습니다. 오전으로 못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이 오후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어느 당 그 현역 의원들도 이거 탄력 받았는데 하면은 점심 먹으러 안 갑니다. 계속 쭉 갑니다. 그런데 아예 오전으로 못 박아놓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이라도 받았으면은 더 몰렸을 거라 이거야 제 말은. 맞아 안 맞아 그거는 솔직히.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야, 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 JY 저는 AY님께서 뭔 강아지 소리냐? 아니 뭔 소리냐고.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 짓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가지 사실 질의를 받으실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인사말 하러 온 사람을 잡아놓고 뭘 했습니까?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을 들고 흔들어댔어요. 비비비비비비. 민주당 아니야. 그래 민주당 호소인. 민주당 호소인이 그랬어요. 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간 건 맞잖아요. 자기가 민주당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을 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아니 조희대하고 김현지하고 비교가 됩니까? 조희대는 3부 요인 중 한 명이에요. 근데 김현지는 이렇게 보호하면서 조희대는 그렇게 간다? 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의제 확장되는 거 정말 싫은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조희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정할 거 인정하잖아요. 김현지 공직자 나와야 된다. 조희대 공직자예요. 뭐 공직자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와야 부르면 나와야 돼요. 대통령도 나오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고 또 그러니까 조희대 국회의장도 나와요. 조희대 국회의장이 있으니까 국회. 근데 조희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군사 독재 시절에 사법부의 독립을 못 지켜줬기 때문에 87년 이후에 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때 이후로 관례적으로 그때가 존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존중받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 민주당이 봤을 때 존중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짧게만 얘기하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무슨 뭐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재판 관련된 사안을 물어보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떠나서도 의제 자체가 안 되는 거를 끄집어내려 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온 건 좀 정치 덕후인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했고 민주당 내부에서 제일 뼈 아플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이 불씨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 짓고 국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번에 평하시는지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하고 계십니까? 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다들 평가를 하듯이 F학점 그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가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냥 쌈박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감이라고 하는 것도 민생을 돌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정책 토론도 좀 하고 필요한 의제들을 끌어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법부 잡돌이하는 거 그리고 과방위원장 결혼식 소동 이거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부속실장이 나오니마니 정쟁으로만 얼룩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제를 세팅해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는 거예요. 야당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오히려 여당 출신의 이런 상임위원장급들이 더 해집어놓고 쇼츠 국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좀 뼈저린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자기반성의 시작은 무리를 빚은 그 상임위원장부터 좀 물러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국감도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을 똑같이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들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감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정쟁으로 끝나고 큰 소리 나고 끝나고 그러네요. 김동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평가할 가치가 없는 국정감사였다. 평가할 가치가 없다. 저도 18대 때부터 국회에 있었으니까 수도 없이 국정감사를 치렀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근데 이 최악에 대해서 우리 이 생각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끌어갔다. 자 보세요. 국정감사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는 누구와 같이 일을 합니까? 여당과 같이 일을 해요. 즉 야당은 아무리 여당이 국정감사의 본질을 좀 흐리려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제대로 쓰는지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 이걸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말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최민희 위원장이 저렇게 하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정책 국감, 예산 국감을 좀 더 세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오히려
개혁신당은 제대로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진짜로 이번에 자기 PR 한번 해야지. 갑자기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행정소송 그럼 천하람 의원 같은 천하람 그 유일한 국감에서 제대로 된 아유 그럼요. 11호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법으로 정확하게 지금 집어낸 거거든요. 예, 이런 성과를 내는 게 사실 야당이 해야 되는 일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국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승자가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국감에서 저런 걸 잡아내야 되니까 무슨 정책의 방향이나 뭔가 어떤 인물에 대한 뭐 올바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잡아내는 게 국감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빈틈, 그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정책에도. 그렇죠. 근데 그런 지대를 사실 그 천하람 의원이 제대로 짚어내기는 거 잠시 후에 또 그 얘기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할 텐데. 저희가 조금 제1야당으로서 항변을 조금 해보자면요. 저희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고 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차별당하는 그런 사례들, 중국인들 특혜받는 사례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공론화 그리고 이제 추경 예산 잘 활용됐는지 등등도 공론화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용한 이런 쇼츠 국감의 유도에 조금 말린 감이 있죠.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이거를 증폭시키지 못한 것도 이제 저희의 그런 미진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도 편달 받아서 좀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리 옥상으로 따라와 했어도 그냥 너나 올라가 그러면 되지 거기서 욕설하고 싸우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께서 정리 좀 해보죠 이번 국감 여당으로서. 정말 그 두 당의 자화자찬과 책임 회피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기가 차네요. 기가 차. 야 너희들도 대단하다 진짜. 나 못 이기겠다 정말 너희들.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 여당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쟁으로 번지게 한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제발 좀 다른 얘기지만 책임을 좀 인정을 하면 단 한 번이라도 같이 인정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국민의 힘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앉아 계시지만 이 국민의힘 패널들은요 잘못을 인정을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만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 말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인정을 안 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아니 지난날에 김건희와 관련돼 가지고 여당일 때 우리가 얼마나 의혹 제기하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어요. 근데 그때 뻔뻔하게 계속해서 다 실드 치고 방어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실로 드러난 거 얼마나 많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하는 그 국민의힘 패널들 그래서 인증을 못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 이야기인 거지. 그때 당시에 의혹 제기할 때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실드 쳤어요. 근데 단 한 분도 사과를 안 해요. 한 분도.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잘했대. 잘못한 게 없어. 무결점이에요. 근데 이 시청자들 분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뭐 개혁신당이 다 무결점인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중진들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걱정되는 게 우리가 보통의 정치 컨설팅을 할 때 초선 때는 딴 거 하지 말고 두 가지만 하라고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지역구 관리 잘하고 그 지역구 관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 잘하고 지역 민원 해결 잘하고 두 번째 정책적으로 탄탄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선 돼버리면 그때는 3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치예요. 중진의 역할은 목소리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초선들이 벌써부터 이제 정쟁만 배워가지고 저 어떻게 앞으로 정치라가 실력이 있을까? 나 진짜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론도 문제가 뭐냐면 법사위하고 과방위 빼놓고는 운영하고 취재를 안 해요. 물론 언론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속성이 있겠지만 그러면 농해수위라든지 뭐 다른 상임위는 뭐 들어보셨어요? 다 나름대로 보좌 직원들이 8월달에 여름휴가 다녀와가지고 자료 요구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도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거 다 서면 질의로만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게 좀 이렇게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도 나오게 해가지고 좀 할 건 하고 이렇게
우리 관례를 깨뜨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네. 거는 송구스럽고 과방위원장도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정감사니까 국정감사 도중에 상임위원장을 바꾼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 끝났으니까 이제 사퇴합니까? 이제 바꾸면 돼. 사퇴해요? 사퇴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절차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해결을 합니까? 해야 되고 예. 못하면 예. 그때는 뭐 여론에 따라서 어떻게 항방을 정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국정감사 끝났으니까 본인이 결자해지를 할 시간입니다. 결자해지에 네. 결자해지하는 게 꼭 남았다. 그만두는 게 결자해지가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당대표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던진 말인데. 아니지. 네. 일단 첫 번째로 던진 말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조목조목 사과를 하는 것이고 또 결혼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돌려드리고 또 그분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법적인 것까지 처벌이 다- 있다면 그거는 향후에 또 법적인 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MBC와의 이제 그런 갈등 문제 같은 경우는 또 MBC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네가 이거 잘했고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정리를 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아 그래도 최빈이라는 정치인이 조금 잘못을 했지만 네네. 풀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구나 이거 판단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이야기는 그냥 뭐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지금 결혼식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 댓글 제가 잘 안 보는데 댓글에 이 얘기겠더라고요. 강성필 대변인이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핵심이네. 핵심. 얼른 우리가 지도부는 형님이- 사과를 하지 않거든요. 사과하게끔 만들어 봐요. 그러면 가서 설득을 좀 해서. 아니 그거보다 형님이 네. 얼른 올라가셔가지고 저기 당의 지도부가 되셔가지고 진짜 어지러지하다 어지러지네 진짜. 자, 강성필 부대변인이 민주당의 이제 지도부급으로 올라가는 날 그날 사과하는지 안 하는지도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유, 그때 왜 가면 대변인들을 사과를 시켜요? 잘못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죠. 과연 그때 가면 사과할지 한번 오늘 지켜보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때 딱 들어오니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신발도 안 벗었는데 손을 내밀면서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해 너 오늘 힘들 거야. 야다 포석이 오늘 맛있는 광어 다 주고 이유가 있었네. 야, 다 먹었네. 더 드셔요. 여기 좀 더 갖다 드려요. 어지러지하네 진짜 오늘. 알겠습니다. 영양분 채운 보충 좀 하세요. 칼로리만큼 쓰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 국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슈퍼챗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 또 성남총각님께서 무려 4만 원이나 후원해 주셨고 아우, 성나셨네. 네. 아 4만 원 의미가 있네요. 4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센스. 그나저나 한동훈 전 대표 머리카락 개수는 4만. 네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정님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강성필 씨 여기 네. 광어에는 후쿠시마 처리수와 상관없나요?라고. 후쿠시마 얘기 쏙 들어갔네. 그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물어봐요. 민주당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그냥 네. 관심 바뀝니까? 여기서 아니 이제 지금 이제 끝났습니까? 항상 이야기? 예. 의제라는 건 새롭게 돌아가는 것이고 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지나가는 의제. 바뀌어도 지금 어지러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간 주제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속보가 들어왔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현 시장이죠. 지금 현재 대구시장이시죠? 아니요, 전이요. 전인가요? 전이요. 네. 전 시장이 국힘 자발적 해산 후 윤과 한 세력 척결해서 보수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 남기셨는데 이거는 뭐 한번 박민영 대변인께서 이미 한번 떠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본인이 돌아오기 싫으니까 저희한테 해산하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나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요. 국민의힘이 다 이 뭔가 대승적으로 못 보고 자기들만 이득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합지졸이라고 지금 비판을 늘 하시는 건데 네. 홍준표 시장이 딱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홍준표 시장 본인부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선거는 협조하지 않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경선에 대한 그런 불복종을 하면서 시비를 거셨습니다마는 20대 대선도 불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도 그 저희 당일날 투표 집계할 때조차도 안 나와봤습니다. 미국 네네네. 갔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시기 때문에 당을 탓하는 것도 본인이 먼저 선당우사를 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제가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어우 쓴소리를 해주시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도 뭐 무결점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피해자예요.
홍준표,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의 이 만행의 피해자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의 만약에 그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정말로 있었다고 하면 이건 최대 피해자고 사실 더 피해자는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에요. 왜냐하면 명태균의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홍준표가 윤석열 대신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러면 홍준표가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홍준표가 됐으면은 탄핵은 안 당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빨리 끝나는 것 같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길게 갈 주제는 아니어가지고 속보가 떠가지고 잠깐 한번 여쭤.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챗 김덕수님이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의도 너무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속보 같은 게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4일 표결할 듯한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통과되겠죠?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자체는 가결되겠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도 하고 저희 그렇죠.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100%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장은 100% 기각이에요. 애초에 건수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민주당과 지금 특검이 질러놓은 게 있으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밀어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요. 표결 방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 누구의 표결을 방해한 건지 피해자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107명 의원들은 자기들 피해자가 아니라고 공동성명까지 냈거든요. 그럼 누구를 특정을 해서 표결 방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가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요. 애초에 이건 저희가 원칙론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우리가 표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그래서 여야 간에 새벽 2시경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한동훈계가 무슨 시간을 지키냐 이 와중에 빨리 끝내라라고 해서 앞당겨가지고 표결을 한 겁니다.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런 표결 방해를 받은 것은 시간을 엄수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표결 방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 이런 거를 시비 걸고 싶은 게 아니라 워낙 그때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표결 방해라고 하는 원칙론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런 거를 그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간에 시간 확정도 했고 그 시간 전까지 안 가서 이제 표결에 불참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의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방해를 한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는 한번 특검이 참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뭐냐면 사실 계엄이라는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했잖아요. 특수한 상황이었죠.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빠른 표결로 계엄을 정지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 그랬다면 우원식 의장이 시간을 제대로 확정을 시켰어야죠. 결과적으로 국회의장 주도를 해서 그렇죠. 저희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시간이 존재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급했고 국민의힘이 빨리 와달라고 할 거였으면은 국회의장이 관철을 시켰어야죠. 그래서 약간 해석하기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없다.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행태가 그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아요.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영장으로 치를 때의 문제는 조금 다르긴 해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려면 두 가지 정도가 입증이 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공모를 했느냐, 사전에 이 불법 계엄을 알고 공모를 했느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장소를 의원들을 모이는 장소를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 이 부분이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거를 검찰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보세요. 사람을 누가 때렸어요. 그럼 이 행위 자체만 가지고도 범죄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얘가 뭐 때문에 때렸는지 의도는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의원들이 모으는 장소를 바꾸는 이 상황만 가지고는 범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를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걸 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진술이 없이 이거 증명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보좌관들이나 의원들이랑 했던 메신지 내용을 확보를 했다거나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근데 그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의원들 못 들어가게 당사로 빼. 이 정도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벌어 못 들어가게 시간 벌어 약간 뭐 이런 근데 내용들. 그거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됐다면은 검찰이 이거를 저희 재판부에게 설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 말은 틀리지 않아. 왜 그러냐면 아니 그 말이 옳고 안 옳고 떠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자체가 그러면 추경호가 잘못을 먼저 잊고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풀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돼야지. 앞단에 그걸 빼버리고 추경호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확증을 풀어내기가 만만치가 않다. 이런 거는 내란 공범들에게 내란범들에게 빌미를 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재판부에게도 그런 압력을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정말 역풍부입니다. 차라리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때 내가 조금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피해자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표결을 오락가락 해가지고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당에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분은 자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때 당시에 시간을 어겼다? 이거는 뭐 호도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1시 반으로 결정을 했다가 우원식 의장이 1시에 하게 된 이유는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장 문을 닫고 한 거예요. 네. 마치 시간 약속을 어긴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지금 한동훈 당시 대표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어디로 갔어요? 일이 터지자마자 본회의장으로 갔어요. 민주당 의원들 뭐 의원총회 했습니까? 누가 뭐 어디로 오라 했습니까? 그때 당시 다 증거들 있잖아요. 영상들 다 그냥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어요. 왜? 이 불법적인 계엄을 듣자마자 이것을 해제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면 인지를 하고 있고 당연히 해제는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본회의장을 오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사로 오라 어디로 오라 이 자체가 이것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현장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추정되는 거죠. 정황 증거로 이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재판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추경호가 그때 당시에 그럴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를 어떻게 밝히냐 이 자체는 내란에 저는 동조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도 기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거는 제가 거군요. 반박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자 일단 저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자 추경호 의원이 잘했냐? 아니 저는 잘 못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왜? 말씀하신 대로 계엄이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든 빨리 이걸 해제하는 게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추경호 의원이 한 일로 인해서 어쨌거나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동이 맞죠. 근데 우리가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그렇다면 이건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가 있었다면 내란 범인은 아주 중요한 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사람에게 그 정도 혐의를 씌울 거면은 굉장히 정교한 증거가 있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보지만 그것이 내란을 동조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거는 좀 팩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전에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계엄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증거들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 와중에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1년에 정확히는 4차례 지금 오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당사로 오라고 한 건데 처음에 국회로 오라고 한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거는 시비를 걸 게 없는 거고 두 번째 왜 당사로 오라고 했냐 이건 한동훈 전 대표도 동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경찰 인력에 막혀서 경찰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의원들 중의를 일단 모아봐야 하니 당사로 모이면 어떻겠냐라고 한 것을 원내대표가 반영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죠. 네. 그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국회 예결위장으로 오라 그랬어요. 예결위장은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원내대표 그 원내 단톡방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많은 의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국회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시 당사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모든 흐름의 전부입니다. 물론 그때 왜 이렇게 우왕좌왕했냐 일사불란하게 했어야지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란에 정말 깊게 연루가 돼서 최저 무기징역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형이죠. 예, 이런 범죄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이브한 이런 증거와 이런 입증 과정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네. 이게 참 아주 트릭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그때 당시 전화해가지고 미리 고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증거 있어요? 그런 말 한 거? 뭐 문자로 나왔어요? 아니면 텔레로 나왔어요? 그들의 변명이 통화 기록만 있는 거지. 네. 녹음이 된 게 있어요? 녹음이 된 건 없잖아요. 그때 이제 국수본 차원에서 그러니까 특검 출범하기 전에 합수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미 추경호 원대에 대한 관련 수사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말을 했다는 통화의 기록과 시간이 있는 거지. 그 전화는 없는 거죠. 그랬으면 그것마저 있었으면은 이미 다 징역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왜 한독수하고 7분 동안 통화했던 거, 홍철호 정무수하고 통화했던 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 했는지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요? 그게 왜 안 나온지 아세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진술이 안 맞고 재수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것까지도 특검이 밝혀내야 될 일이긴 해요. 그런데 제 말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입장부터가 이거 증명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그건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특검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게. 특검이 지금 언론에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정황상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기각이 맞아요. 근데 특검이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갑자기 이제 법원 자체에서 이제 법원에서 내미는 증거가 갑자기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특검의 역할인데 그걸 못하면 특검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사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이제 지금이야 한동훈계가 말을 바꿨지만 그 당시에는 수경 원내대표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는 그 단톡방 누가 공개를 했겠습니까? 의원 단톡방. 그리고 저희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던 비공개 의원총회 내용까지 다 녹취록 형태로 다 돌아다녔습니다. 김상욱 같은 사람들이 다 언론에 폭로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체증이 된 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들입니다. 다른 말로 더 나올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주장을 했던 한동훈계조차도 심지어 김재섭 의원도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표결을 방해받은 적이 없다. 내가 방해받은 적이 없다는데 왜 특검이 그런 것들을 특정을 해서 왜 궁예질을 하냐 이른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를 제가 뭐 그 행위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런 구속영장 건에 대해서는 너무도 미흡한 측면이 많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심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법의 처단은요 결과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황현희 씨하고 나하고 약속 정해 우리가. 네. 근데 아니, 황현희 씨가 자꾸 마포로 오라 했다가 여의도로 오라 했다, 마포로 했다, 여의도 3번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방해한 거예요. 그 방해를 했다는 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내란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네. 아유 의도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 아니, 이해를 못한 거야? 표정까지도 너무 좋았어. 비율을 조금 더 첨가해야 돼. 없이 아니 광화문으로 가려 그랬는데 어.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나의 그래서 마지막 여의도로 표정. 바꾸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방금 내가 딱 마지막에 이 있었다니까. 클로징 멘트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그래요. 이것만 할게. 그런 나도- 의도만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만 가지고 처벌하는 법이 있긴 해요. 선거법이에요. 선거법은 의도를 속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만 놓고 처벌하긴 해요. 네. 하지만 내란죄는 그렇게 처벌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니 진짜 멀쩡한 사람 하나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멀쩡해?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이 사람이 멀쩡한 게 아니고 네. 우리의 법 체계라는 게 그래요. 피해자라고 100명의 도둑이 문제가 아니고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이재명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재명 안 대통령에서 무죄 추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파기환송이 돼도.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내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봤자 뭐 네. 나올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결국에 그래요. 특검이 증명을 해야 돼요. 지켜봅시다.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특검의 능력이죠. 특검 왜 합니까? 네, 여기서 이런 거 재밌는 건 이제 증명해내려고. 민주당- 저는 마지막 나의 클로징 멘트 너무 멋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너무 들었어요. 좋았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뭐 어쨌든 다들 기각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성열 저는 최고랑 100%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영 대변인. 네. 아니, 대변인은 나는 어떠세요? 검찰이 인용된다고 봐요. 아 인용됐다. 네, 아, 발부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특검이 이 정도 언론에 흘린 정도만 가지고 청구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럼 뭐가 좀 있겠죠. 너무 실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 뭔가 더 그거예요.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지점이 궁금해요. 예. 에이 설마 여기서 그러니까. 끝내가 특검이 뭔가 법정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네. 저번에 김건희 여사 때도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이 예. 특검이 한번 구속영장 있겠죠. 청구한 논리가 일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170여 페이지 정도라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비판한 내용들까지 다
이거 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증거를 그걸 제시를 했어요. 원내대표가 대야 비판을 한 걸 가지고 계엄에 동조한 증거라고 제시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공색하다. 알겠습니다. 그래, 뭐 불법 계엄 그 선거 포고문하고 똑같네. 뭐 의대 증원 2,000명 넣어버리고. 그래. 예, 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인데. 11호 부동산 대책이 뭐 법정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이제 좀 가려질 것 같은데 도봉 강북은 왜 들어갔냐 뭐 이러면서 천하람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을 예고를 했는데 요거 김성열 최고가 약간 좀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뭐냐면요. 천하람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이 이제 발표되는 과정에서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통계치에 따라 가지고 얼마 이상 올랐을 때 그거에 따라서 규제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통계치가 나오기도 전에 그 9월달 통계치가 나오기 전에 8월달 통계치를 가지고 그냥 규제 지역을 전 지역을 설정해 버렸다. 그러니까 9월달 통계를 뺀 거잖아요. 일부러 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천하람 대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일부러 9월달을 그러니까 9월달을 포함시키면은 규제 지역으로 묶지 못하니까. 그렇죠. 9월달 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국회에서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만 이 정도의 사안을 할 때는요, 사실은 최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 통계청에도 물어보고 부동산원에도 물어봐서 최신 자료를 가지고 규제 지역을 설정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날 그 발표하는 날 부동산원에서 자료가 나오는데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단순히 뭐 도봉, 강북 이런 데가 포함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규제 정책 자체가 처음부터 탑 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정해놓고 내려온, 즉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규제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행정소송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그냥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자 지금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입니다 하고 이렇게 묶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되는데 9월달 지표를 넣으면 1.3배를 초과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 의도적으로 뺐고 8월까지의 상승률만 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1.3배가 맞으니까 8월달까지만 내용을 넣은 거잖아요. 저는 기재부에서 이런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행정을 한 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최신 자료를 받아서 하거든요.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이 그 전달 거를 가지고 했다, 의도성이 충분히 보인다라는. 야, 이거 어떻게 찾아냈대? 규제라고 하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여러 구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권 공무원들은 우리 김성열 최고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소송의 리스크를 비롯해서 어떠한 그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만한 행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단 무조건 잡으라고 닥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권의 책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11호 이 부동산 대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세 차례 발표된 이 부동산 정책들이 다 위헌성과 이건 행정소송 여지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627 대책도 지금 이제 잊혀졌을 뿐인 것이지 유예기간조차 없는 대출 규제를 했거든요. 정말 전례가 없는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계약을 맺었다가 잔금 처리를 못해서 피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엄밀히 따지면은 졸속 행정의 피해라고 행정 소송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니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규제 기구로 둔다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규제라고 하는 게 정권의 의지대로 그냥 만든다라고 규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난폭한 정책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실효적인 효과도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서필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행정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쪽으로 부동산 상승은 또 몰려갈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어요. 거기를 같이 안 묶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랐겠죠. 지금 정부의 11호 대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즉, 야 이걸로 다 끝난 거야. 집값은 이걸로 잡힐 거야. 아니잖아요. 점점 더 규제를 사이드카 발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약간 걸어놓은 거죠.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의도를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연 정말 정부가 집값을 잡기를 바라는 건데 건전한 지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야 너희들 부동산 정책 또 실패해야지 우리가 정권을 가져온다라는 그 나쁜 심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건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얘기 안 끝났어요. 하셔야 근데 이제 이거 정부가 이제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더라도 이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다면 그것을 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정부가 이제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또 이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뭐 천하람 의원이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이런 차라리 팩트를 가지고 지적하는 건 너무 좋아요. 이런 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견제와 지적이 있어야지 또 발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와 동시에 같이 집값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개혁신당이 마련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9월달 지표를 진짜 왜 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좀 알려진 거는 없어요. 그럼요. 지금 나도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아직은 없어요. 국토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 아직 정부 대책 제가 방금 검색해봤는데 거기 지금 주무 차관이 사퇴한 상태라서 일을 제대로 하고는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뺐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법에 있어서는. 빠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충분히 최신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그 의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안 맞으니까. 그 의도를 어떻게 알겠어? 추경호의 마음도 모르는. 특검 해야겠네. 지금 사실은 특검해야겠네. 어떻게 알아? 구속영장 청구해야겠네. 천하람 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앞서서 제가 할 말을 이제 강성필 대변인이 저랑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의도가 선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선수를 딱 쳐버리셔가지고 나 할 말이 없는데 한 마디만 보태면 뭐냐면 이런 게 바로 진짜 국정감사가 돼야 돼요. 맞아요. 나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지금 의원수가 몇이에요? 108명 정도 되죠? 107명이요. 107명. 네. 어떻게 우리 3명입니다. 예?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되고 3명이 107명보다 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했잖아. 그 초선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실력이 없다고. 우리 셋 다 초선인데. 아니 국민의힘은 그런다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리주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좀 규제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이런 건데 그렇게 한마디로 퉁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지금 피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책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문제 인식도 있어야 되지만 부작용과 대안적인 고려를 비롯해서 비용 측면들 다양한 말씀이에요.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민주당은 아무튼 집값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런 지역적인 행정 디테일을 전혀 못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야말로 사실 민주당의 무능성이 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안을 낼 것도 없이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이렇게까지 부동산이 폭등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규제로 막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잘못된 정책 기조를 국민들의 더 큰 희생을 통해서 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한 마디만 보탤게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궁이에 불 때면서 찬물을 아무리 마셔봐서 소용이 없는 게 이 규제 지금 효과가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매물은 다 잠겼어요. 전세값은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이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다 빠져. 그 부동산 경매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경매는 또 실거주 의무도 안 들어가거든요. 실거주 의무도 안 들어가고 토지거래 허가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이 규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동탄의 규제는 호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의 시장을 갖다가 규제해서 잡으려는 이런 생각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수치부터 얘기하면 방금도 말씀하셨던 호가예요. 거래가 안 되는데 호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건만 터져도 상승률이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지금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 부동산 거래량 서울의 거래량이 904건이에요. 그리고 전년 대비 똑같은 날짜에 보니까 2,339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제 904건을 보니까 다 15
이하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15억 이하의 6억 대출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5억 이하라는 건 10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LTV랑 DSR 따지고 그러면 사실 6억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10억이면은 뭐 5억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은행까지 그 말씀을 저번에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은행 가서 물어봤어요. 상담을 받았어요. 저를 상대로.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6억까지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6억이 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번에 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나름대로 디테일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잡아줘도 그러니까 5억은 나온다 그러면 뭐 8억짜리 아파트 사면 그래서 저 지금 한 7, 8억짜리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억짜리 사면은 뭐 3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모든 건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소외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번 정책은 사이드카고 이것은 일단은 잠그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공급이라든지 또 한쪽에서는 이제 공급만 얘기하지 말고 수요를 억제시킬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과세 같은 경우도 또 나중에 수요를 어떻게 억제시켜요? 수요 억제책도 이제 뭐 전문가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걸 이렇게 쭉 다 풀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니 욕망 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어떻게 억제시켜요? 욕망 억제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세종시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에 대한 수요. 아니 근데 이거 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경제학의 기본인데요.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수도권에 있는 수요 곡선은요 매우 비탄력적이에요. 즉 가격이 얼마가 되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꾸 수요를 억제하죠.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사이에서 이쪽으로 수요 곡선을 당겨요. 가격은 요만큼 내려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공급을 늘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면 조금만 움직여도요,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즉, 공급 정책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경제학의 기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제가 방금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방금도 말했지만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데 마치 너희들 수요로 바꿨구나 해서 갑자기 수요가 이런다고 얘기를 해버린다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규제 정책이 수요만 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급이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나와야지. LH가 나와겠다. 그 공급 규제는 재건축 초과 환수 이익밖에 없어요. 그걸 폐지해야 돼요. 그럼 뭐 나옵니다. 지금 서리풀 담당 뭐 우면산 담당 만들겠다고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부동산 이야기 저희 많이 했잖아요. 저도 사실 부동산 엄청나게 관심 많고 저는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본업이 투자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 이야기는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돼요. 왜냐면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좀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님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수요에 대한 측면, 공급에 대한 측면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한번 보자고요.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신규 택지 부지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올린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자 보세요. 예전에 마포에 신규 택지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올린다 그럴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정청래 지금 당대표가 나랑 상의도 안 하고 하냐?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서울의 아파트 연한들이 2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답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근데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의 수요를 뭐 분산시키고 뭐 저 밑으로 내린다. 뭐 예를 들어 세종으로 뭐 지금 국회고 뭐 서초에는 뭐 법원이고 다 내린다고 하는데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생각해요. 그 밑에 있는 지역이 5억이라고 생각해서 밑에 있는 수요를 더 늘려서 밑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7억이 됐다고 하고 서울의 아파트가 1억이 떨어졌다고요. 그럼 서울의 아파트가 9억이고 밑에 있는 아파트가 7억이 됐잖아요. 네. 그럼 어디 사겠어요? 다시 서울 오잖아요. 그럼 수요가 다시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봐서도 싶은 게 사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초과 이익 환수제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완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비교적 재개발 재건축 실무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될 그렇죠. 부분은 아니에요. 제초원도 폐지해야 그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 그 초과 환수제보다 더 근본적인 되고요. 문제는 조합원과의 갈등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여의도, 잠실 몇 군데 우리가 해봤잖아요. 대규모로.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 할 거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싹 패키지로 하고 한 방에 싹 다 쏟아붓는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주택이라도 재건축까지 갈 것도 없이 있는 주택이라도 좀 거래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지금 매도의 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를 해도 지금 매도 물량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아무리 억제해봤자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거래 안 됩니다. 이거는 세금을 낮춰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 그거 안 할 거잖아요. 부자 감사라고 싫어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책이 없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지금 재건축 어차피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하려면 자기 분담금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초과이익 환수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지만 그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지만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맞아요. 손을 안 풀어야 돼요. 개혁신당에서 다른 야당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계속 장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동의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줘야지 좀 풀린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거라도 있어요.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나는 단발적으로 그거 하나만 딱 하는 것보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 어떨까?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 부동산 얘기 끝이 없네. 큰일 났네. 이게 왜냐면 어려워서 그래. 김용범 적재실장도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고 했어요. 아니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이랬는데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의대 증원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전에 저희 민주당이 이거는 누구나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에는 국민의힘도 동의하죠. 민주당도 개혁신당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만 이 거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같이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도 제가 봤을 때 뭐 연마대왕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좀 같이 좀 부담을 짊어지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줄 건 압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꼭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보수 정권은 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이 안 올랐다. 저 이 얘기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좀 아닌 것 이게 같아요. 어떻게 경제는 논리고 과학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지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자 계속해서 이렇게 요번에도 슈퍼 예산 아닙니까 솔직하게 계속해서 돈을 풀어요. 돈을 이렇게 풀면서 어떻게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예요. 돈을 풀면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진짜 힘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화량도 좀 적절히 조정하시고 계속해서 확장 지정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박민영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통화량 문제에 대해서 아니 물가가 오르는데 부동산은 안 오를 거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증시가 얼마나 과열돼 있냐면요. 그 증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예탁 기금 자체도 역대 최대급이라고 하고요. 지금 증시가 이런 거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러잖아요. 빚내서 투자하는 건 나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시 저는 환각제를 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시를 통해서 근데 돈을 벌면은 그 유동성이 또 어디로 갑니까? 또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게 돌고 도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 증시 오른다라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물론 조정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고 자산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커지면요. 결과적으로 다 돌고 돌아서 부동산도 오르는 거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환율도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재정 지출이라도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8%를 늘려가지고 728조를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거시지표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시정연설 보시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아무 경제적인 비전이 없어요. 그냥 AI만 읊조리다 갔습니다. 근데 그 AI 예산마저도 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보다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권은 그냥 돈 뿌려가지고 복지하고 유동성만 공급하고 이자를 낮춰주고 그냥 계속 이 시장을 자극하고 펌핑을 하면서 부동산 왜 오르냐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자꾸 728억 얘기하는데 8조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도 4%에서 6% 정도 다 이렇게 예산을 확정을 기축 통화는 했어요. 해도 돼요. 그리고 8조 아니 그거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참 웃겨요. 아니 뭐 그렇게 그러면 주식시장 그 인플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 안 올리고 그랬던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최소한으로 주식시장 얘기는 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주식 오른 건 문제고 그리고 부동산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는 하지만 아니 무슨 주식 2,200에서 2,400 그 밑돌던 사람들이 무슨 주식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어느 것 하나를 제대로 한 정권도 아니면서 그리고 이제 자꾸 재정을 확장하게 되면 사실 단점도 있죠. 우려할 점도 있고
하지만 그와 비교해가지고 장점 없습니까? 경제학적으로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잘 써야 그리고 장점이 맞아요. 있죠. 그런 거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다 알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것도 알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플랜이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 정부에 그 있는 그 경제 관료들이 국민의힘 정부 때는 없었던 사람입니까? 그 몇 명의 이제 고위직들이 바뀌었을 뿐이지 눈여겨볼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지역사랑 상품권 얘기도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기초단체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업은요 보수와 진보와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오히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최대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단체장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효용성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30억 미만의 지역 내 사업자들에게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지역 내수 활성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민생회복 지원금 13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전혀 다른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제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부동산 전체 때문에 뭐 하여튼 동아리까지 가고 동아리까지 뭐 내가 진짜 팔자에 없는 경제공부까지 한다. 너무 마지막 대출 받으러까지 가고 DSR TV 내가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진짜 이거까지 안 나오다가 사과도 제일 많이 하시고 가서 봤대잖아요. 확장 재정 정책을 쓸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확장 재정 쓸 때 두 가지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게 EU가 옛날에 만들어질 때 이거 넘으면 우리 가입 안 시켜주겠다고 했던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GDP 대비해서 그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 3% 넘어가서 4%대로 가고 있어요. 적자가 한 해에 4% 이상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53%가 넘어갔고 이 정권이 끝날 때쯤 60%가 넘어간다고 모든 기관들이 IMF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확장 재정을 해도 정도껏 하셔야지. 근데 이제 이놈 IMF는 누구예요? IMF인지. 아니 제가 알기로 IMF가 23년 그 우리 GDP 대비 우리가 51전 7%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부채가. 그게 이제 D1.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3%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다 100%대가 넘어요. 아,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안 가실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근데 이거 자꾸 그 민주당 쪽에서 미국, 일본, 영국 이렇게 비교하는데 기축통화랑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가자면서. 프랑스도 기축통화국인데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100% 거기도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이랑 비교, 미국 그냥 찍어내고 채권 팔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미국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차이 아무리 기축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진보 정권의 약간 좀 리스크라고 하면 경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돈을 지금 거의 내전 상황 수준의 경제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지표들을 보시면요. 성장률 1% 미만인데 물가 2.4% 오르고 지금 제조 건설업 다 역대급 지금 다 그거고 불황이고 환율 1,445원 넘었어요. 저는 1년 내내 평균 1,400원대 환율 정부 IMF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갑시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얘기하면 경제 얘기하면 범죄해야 돼요. 비상계엄 때문에 1,400원 넘었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입장이라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정권 알겠습니다. 잡았고 뭐 안정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안정화된 겁니까? 파일 열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박민영 대변인 경제학 전공이죠. 맞아요. 네, 경제학 전공이에요? 네, 저도 경영경제 같이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경영경제 한 사람 좀 같이 와가지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특집 이런 거. 그래. 재밌네요. 경제 특집 한번 하죠. 저도 뭐 빠지지 않고 잘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금구름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세 분께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 당에는 국민이 없다.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진똥깨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성필이 형,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VER님 3,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슈퍼챗 세로이님 10,000원 후원해 주셨고 이솜결님 20,000원 후원해 줬습니다. 너무 멋져요. 김성열 수석님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알차네요. 오늘도 역시 재밌었고 여의도 너머 TV는 매일 10시 반에 생방송으로 또 만나니까요.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생방 있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